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용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주 3.15로부터 4.19 제2통일운동까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순영 TV에서 이렇게 서구청의 중회의실까지 이렇게 오셔서 촬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주 3.15 의거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15 의거로부터 해서 4.19 혁명이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4.19 혁명의 첫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강주 3.15 의거입니다. 이 의거로부터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어떤 그 4.19 통일운동이 거세게 당시에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주 3.15로부터 시작해서 4.19 통일운동까지 그 과정, 그 의의 이런 부분을 제가 약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은 저는 그 전남대 예리교수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현재 하고 있고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현재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사실 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다만은 청중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미스터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침을 받아왔었죠. 근데 바로 기가 센 가장 끈질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서기 612년도에 보면은 수나라하고 고려가 이제 전쟁을 했었죠. 이때 전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들이 동원된 이 전투가 고구려 수나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구려가 승리했죠. 수나라에 113만 명이라는 군사가 왔다는 것은 이 지원 몰자를 동원한 사람들까지 한다면은 거의 한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나라의 전체 약 15세 이상의 장정들부터 시작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몰자를 나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된 전투가 이 고구려 수나라 전투였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수나라를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단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이데거라는 이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죠. 바로 이분이 뭐라 했냐면은 세계 역사상 가장 안전무결한 평화 정치를 2000년간에 걸친 단군 시대가 있었음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합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게오르규라는 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5시의 저자시죠.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우수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든가 평소에는 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역사 왜곡의 공화국입니다. 세계 제일의 역사 왜곡 공화국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역사 왜곡 공화국인가? 제가 그 부분을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동북공정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저기에 한일 고대사에서 나왔는데, 임나일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북쪽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한강 이 남의 우리 남한 부분은 일본의 임나일본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문명 그러면은 사실 한 9,000년 전의 역사가 됩니다. 9,000년 전의 역사인데 현재 1980년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발굴을 시작하다 보니까 동이족의 역사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죠. 동이족의 역사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놀라서 이 동북공정 역사 애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예로부터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중국의 일부란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허구성, 이런 부분을 파헤쳐서 이거는 역사가 왜곡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일 고대사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백총강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백제가 멸망을 하자 일본에서 전 국민의 동원령을 내려서 백제를 도우러 온 사태가 있었습니다. 663년입니다. 서기. 바로 이때 일본의 연합군이 일본이 이 함선 대규모 함선과 아마 27,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이 백제를 도우러 오는데 결국에 나당 연합군에 지게 되죠. 지금 현재 금강하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게 되는데 바로 이걸 보면 뭐냐면은 이 백제가 큰 집, 일본은 작은 집, 그때 당시에 어떤 이런 역사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제 36년 치하를 거쳐오면서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열등감 있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역사를 거의 다 왜곡을 했죠. 거의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일본 역사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가 많이 왜곡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성태자라든가 저런 또 왕인 박사, 비루백제가 초기 일본에 건국했던 이 역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백제 문영왕 시기에 뭡니까 6세기죠. 22담로가 있었습니다. 중국 지역에도 22담로가 있었고 이 일본 지역에도 22담로가 있었는데 담로라는 말은 행정구역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족의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직접 거기를 다스리는 행정구역을 담로라고 합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까지 아우르는 큰 해상 강국이 백제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라든가 저것도 보면은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비록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 동인과 서인이 요즘에 국회 엄청 싸우고 있죠. 근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불과 1년 뒤에 임진왜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선조대왕이죠. 선조왕을 중심으로 한 동인 서인들이 철천전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1년 뒤에 일어날 임진왜란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저 때도 어떤 역사가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성룡 선생이 동인이었기 때문에 서인들을 거의 이렇게 핍박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3.15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은 됐어요. 광주 3.15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기록 문헌에는 3.15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3.15하고 4.19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광주 금남로 사가에서 3.15가 일어남으로 해서 이 4.19 혁명이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혼합의병의 활약입니다. 오늘 4.19 통일운동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맺는데 4.19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혼합의병의 활약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 의병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광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박호동 박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1555년 을묘해변 때 의병의 성각자 양흥정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의병을 조직해서 을묘해변을 그때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승리를 했습니다. 바로 저 때를 우리나라 의병의 가장 최초의 의병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임진왜란에 있어서는 1192년이죠. 임진왜란 때는 가장 최초의 의병장은 유팽로라는 분입니다. 바로 곡성의 옥과에서 사신 분인데 바로 저분이 진사시에 합격했고 문과에 급제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면서 이 그 고경명 장군하고 같이 이 의병들을 이렇게 같이 의병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표충사에도 가시면은 이 유팽로 장군의 그 어떤 거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고경명 장군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4.19 정신의 기본이 바로 호남 의병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의병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에서 통일로 4.19 통일 정신이 바로 가장 이 시초가 호남 의병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호남의 의병 정신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진 보면은 호남 의병과 강주 비전에서 저는 포럼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양흥정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재조명하기 위해서 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저 그림은 유팽로 선생의 어떤 그 사당이 곡성에 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자, 역사와 통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역사하고 통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역사하고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과 똑같습니다. 역사와 통일은요. 왜냐하면은 동북공정으로 인해서 중국이 역사를 애고 가잖아요. 역사를 애고 가면은 바로 우리나라 통일이 어렵게 됩니다. 자, 왜 통일이 어려울까요? 중국에서 뭐라 그럴까? 이 북한 지역을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북한 지역을 4개국 분할로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북공정으로 그러니까 동북공정과 식민사학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바로 여기에서 한반도 통일 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중국의 4개국 분할이 바로 이 계획이 이미 현재까지도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운동을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도 민간 통일운동을 하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북한 땅을 4개국 분할로 해서 점령하겠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도를 또 회복해야 되고 독도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파헤치려고 해요. 사실은 일본의 극우익 단체에서 만든 장학기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식민사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사사카와 재단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있죠.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제 식민사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리아니즘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른 역사 정립위원회 가칭 이렇게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 금년도 11월 달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 한반도에 새로운 이런 이 정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3.15 의거는 4.19 혁명의 원인이다. 오늘 어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3.15 의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강주 금담로 사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금담로 사가면은 지금 현재 가보시면은 한국은행 자리 지금 공원으로 돼 있죠. 바로 거기가 금담로 사가 그 지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민주주의 찬송 시위가 바로 1960년
마산의 김주열의 죽음이 발견되면서 마산에서 극렬한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강주 3.15 뭡니까 공민주주의 장성 시위가 이제 3월 15일 날 있었는데 바로 저때가 12시 45분 정도가 됐었습니다. 45분 정도 됐었고 오후 3시 정도 되어서 마산에서는 아주 극렬한 시위가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현재 기록된 역사를 보면은 강주 3.15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마산에서부터 이렇게 3.15 의거가 시작이 돼가지고 4.19 혁명의 첫 도화선이 됐다. 이런 식으로 KBS 역사 스페셜 같은데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죠. 광주에서도 이미 2, 3년 전부터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돼서 3.15를 기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가의 어떤 그 공식 기록에는 아직도 강주 3.15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학교에서 4월 18일 날 유혈 사태가 있었죠. 유혈 사태가 있음으로 해서 결정적인 4.19 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일간 전 국민의 어떤 그 항쟁으로 인해서 이 4.19 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광주의 3.15 의거, 그다음에 마산의 시위, 김주열 군의 죽음이 발견되면서 이런 마산의 시위, 그다음에 서울의 그 4.18 고려대 유혈 사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4.19가 이렇게 이 4.19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3.15 의거의 그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김영종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기념식을 하면서 공민주주의 장송 시위 재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요. 공민주주의 장송 봉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1960년 3월 15일 날 12시 45분이죠. 강주 금남로 사가, 그때 당시 민주당 앞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필호 국회의원과 조계현 비서가 그 전날에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일 이 3월 15일 날 선거,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위를 계획하자 이렇게 사전에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 한 200여 명이 주축이 됐죠. 주축이 돼가지고 상복을 입으면서 저기 보면은 뭐 민주주의가 죽었네, 공명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뭐 저런 구호를 외치면서 상복을 입고 민주주의 장송 이렇게 봉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시 30분부터는 그 무자비한 경찰의 탄압이 있었죠.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이필호 의원의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바로 저때 구타를 당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였는데 바로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혈 사태가 벌어졌죠, 저때. 그러면서 강주 3.15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국가기념일로 현재 지정이 된 상태고, 근데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강주 3.15야말로 4.19 혁명의 최초의 원인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강주의 우리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 김정용 회장님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80이 다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뛰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 4.19 혁명, 왜 4.19 제2통일운동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은 바로 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한 어떤 전 국민적인, 좀 대중적인 그 목소리가 그때 있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민간 통일운동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19 통일운동이, 4.19 제2통일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 통일운동 그러면은 진보라든가 보수라든가 어떤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구분이 없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거 전혀 뭐라고 할까, 민간 통일운동의 구심점이 현재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19 제2통일운동이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간 통일운동을 하면은
상당히 폭발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은 2020년 지금 12월인데요.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그러죠. 저는 이 천번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국에서 물론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만은 한반도의 통일 의도가 아마 51%, 1%라도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민간통일운동 또는 공공통일운동을 같이 한다면은 아마 반드시 통일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의병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진왜란이라든가 임진왜란 때도 맨 처음에 의병이 일어난 곳이 우리 호남 강주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도 우리 호남 지역이죠. 3.1운동 일어난 시초가 된 28 동경선언 거기도 호남 사람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강주 학생운동 당연히 우리 강주에서 주축이 됐죠. 4.19 혁명 바로 3.15 의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강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도 강주에서 시작이 됐죠.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의 고비마다 우리 강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지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이 한반도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19 통일의병대가 조직이 됐었고요. 민간 통일운동의 선봉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간 통일운동의 필요성입니다. 민간 통일운동은 한반도라든가 미국, 한반도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가축전이 있는데 바로 외세의 힘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간 통일운동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외세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 통일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통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19 통일의병대는 친중 4대 사상이라고 그러죠. 4대 사상이라든가 친일 사학이라든가 친일 어떤 이 잔재 이런 부분을 반드시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통일의 논의를 견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를 보면은 좀 한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각축전이 돼 있고 미국의 대통령은 또 이번에 바뀌었죠.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서로 내 밥그릇 찾기 적파별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국력을 모아야 될 시점에 있어서 국회에서는 국력을 모으는 게 아니라 더 분산을 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4.19 통일의병대에서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이미 2012년도부터 하고 있죠. 2012년도부터 하고 있고 앞으로 청와대에 청원도 하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한테 또 어떤 거 서명한 것을 보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19 의구와 3.15 의구와 4.19 혁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3.15 장성공기가 4.19의 도화선이라는 거. 김주열 열사의 마산 시위가 분화구가 됐고, 그 다음에 고려대생의 유혈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죠. 자, 4.19 혁명의 통일 구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 다음에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 다음에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배고파 못 살겠다. 통일만이 살 길이다. 실업자 일터는 통일에 있다. 뭐 이런 통일의 구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4.19 시기의 대표적인 통일론은 그 남북한 총선거론에 있어서 북진 통일론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가장 그 일반적인 통일론이 바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이었어요. 저기 가운데 있는 거. 그러면서 통일 사회당이라든가 사회대중당, 대중들의 호응이 가장 많았고 학생 세력들이 아주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협상론도 있었죠. 50년대 말 한반도,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보자면은 국민들이 보통 그 세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민이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자식이 잘 사는 거, 또 한반도가 통일돼야 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 중에 바로 한반도 통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저때 이제 그 어떤 그 평화 모드가, 국제적인 평화 모드가 조성됐다는 거죠. 비동맹 국가도 이렇게 발응을 했었고요. 반등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 통일 논의가 본물처럼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너무 혼란해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1961년도에는 바로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런 모든 주장들이 바로 이 잠기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북한의 김일성도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계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세력들도 조직적인 통일 운동을 했었고요. 민족 자주 통일 협의회 실천 방안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만 본다면은 즉각적인 남북 협상을 해야 된다. 외세를 우리가 배격하자 이런 주장이었고요. 뭐 남북 민족 대표들이 통일 전국 최고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 방안으로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렇게 주장만 많이 했지, 그때 7월 29일인가요? 총선을 했었는데 사실 이 민족 자주 통일 협의회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거의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되죠. 왜 얻지 못하게 되냐면은 정당들이 너무나 난립하게 되고 이 뭐랄까 다른 어떤 그 미국이라든가 어떤 다른 세력들의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61년도에 5.16 혁명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이죠. 통일협의회의 통일 방안이 아니라 이 혁신정당 이합 집산을 하고 혁신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 연합전선을 형태로 해서 중립화 통일 세력들은 탈퇴를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이제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그 내부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 토론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 이유는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 9월달 전에 4월 18일 날 유혈 사태가 고려대에 있었죠. 그래서 유달리 고려대에서는 이런 이 혁신 또는 사회 개혁, 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했던 학교가 고려대학교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4.19 통일의병대가 바로 2012년이죠. 12년 11월 23일 날 바로 발족이 됐습니다. 바로 저기 보시면은 호남 4.19 혁명단체 총연합회에서 이 4.19 통일의병대 대국민 선언문을 바로 저때 발표를 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의 그 경교장이라는 곳입니다.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진물을 보시던 곳이죠.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바로 저기에서 통일운동과 역사 바로 세우기 천만리 서명운동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그때 당시에 회원 한 200여 명이 상경했고 김영룡 회장이라든가 노희관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를 했죠. 그때. 바로 4.19 혁명의 시작은 3.15거고 공민주주의 장성으로 인해서 이 4.19 혁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 정권의 분당 고차관을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주제라고 하면은
미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된다라는 저 낱말입니다. 저 말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포괄 집약이 됩니다만은 바로 저 말은 민간 통일운동, 통일 분위기가 4.19 통일운동의 정신으로 들불처럼 퍼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4.19 통일의병대의 범민족 통일 선언문입니다. 바로 여기를 보시면은 서울의 그 경교장에서 행사를 했죠. 바로 저 때가 그 임시정부 요원들이 그 환국했던 바로 날이죠. 그때가 4.19 때 놓친 통일의 기회를 시대 정신으로 세워서 남북 대로를 열자는 범민족 융합운동이 되겠습니다. 범민족 통일 선언문은요. 그러면서 그 3천만 명 범민족 통일 서명운동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저는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죠. 한반도 중립화 애교 통일론의 역사.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이 계보를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본다면은 11세기 고려 거란족이 침입을 했을 때 강감찬 장군께서 기주대첩 승리했죠. 바로 승리하고 나서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겠죠. 바로 저때 고려가 균형 외교를 하면서 이 중립화 외교의 가장 첫 어떤 이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조선 광해군 때 명나라 청교체기 때 있죠. 바로 저 때도 이 광해군이 정말 기가 막힌 외교를 했죠. 바로 저 때도 중립화 외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근데 서인들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죠. 그 뒤로 완전히 또 이 중립화 외교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대한제국에서 또 중립국을 선포했죠. 그런데 저거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 때 다시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5.16 혁명으로 바로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세기 2005년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바로 저때 육자회담을 했었고요. 바로 저때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은 한반도 운전자론, 균형자라는 말이 운전자론으로 이제 명칭만 좀 바꿔졌는데 저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지금 현재 4.19 통일의병대가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중립화론에 대한 계보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조선 광해군의 중립화 외교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맨 밑에만 보면은 강홍립 장군한테 광해군이 그러죠. 13,000명의 군사를 주면서 명나라 군사로 이렇게 같이 싸우되 이 청나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항복할 때는 항복하고 적당하게 물러서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강홍립 장군한테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또 이제 청나라한테 그것을 알리죠. 그러면서 이 고려를 고려가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을 이렇게 청나라에서 아주 초토화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은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실각하자마자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반도는 정말 임진왜란 다음 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중립화론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고종께서 중립국을 선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러일 전쟁이라든가 청일 전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통일론이 없습니다.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정권들이
말로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통일을 그냥 유지하려고만 했죠. 현상 유지만 하려고만 했다는 거죠. 현상 유지론. 그러면서 분단을 그대로 관리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 보수파들은 보통 통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통일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속 평화하다가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이 실제 목표인데 평화만 주장하다가 평화 상태만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통일의 시기로 바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국가적인 목표, 가치, 역사적 의미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변증법적인 통일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일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립화 통일론의 현실적인 문제. 사실 중립화 통일론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맨 끝에 그 결론을 제가 내려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중립국 가능성입니다. 아주 초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립국이 되더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군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국력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변국에서 함부로 견제를 안 하겠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사실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이 현재 동맹 관계인데 동맹 관계도 사실 끊어야 되죠. 중립국이 되려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강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립국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 그 중립국이라는 것은 이 중립화 통일론은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다. 이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변증법적 한반도 통일론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이 개인주의, 남한은 개인주의죠. 북한은 집단주의, 남한은 자유주의인데 북한은 평등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대 주체사상. 그다음에 우리 남한은 세계주의죠. 근데 북한은 또 민족주의예요. 이렇게 서로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을 이런 이념을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변증법적 통일론으로 하나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박한식 교수님이 보통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보통 삼체제 통일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있는 서울의 남한 정부, 평양의 북한 정부를 그대로 두고 이 개성, 비무장지대라든가 이 개성 지역에 제3정부를 세워서 연방 정부를 세워서 이렇게 같이 화합해 나가면서 이 미국처럼 이제 연방 국가를 만들지 않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되겠죠. 개성공단이 가동돼야 되고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한반도 평화대학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북미 수교. 자,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나왔는데 사실은 저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기를 사실은 바랬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시 만나서 통 크게 결단해서 원산 달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을 짓는다든가 마카오처럼 세계적인 카지노를 원산 지역에 세운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전혀 또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은 또 바이든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19를 넘어서 통일로. 4.19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거대한 역사의 분수령이죠. 그래서 4.19 정신으로 민간 통일운동으로서 이렇게 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드시 완수를 해내자. 이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이거는 넘어가고요. 사회대중당에서 중립화 통일론이 1961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삼교의 중립화 통일론입니다. 동아일보 주필이고 서울대 교수였는데 김삼교 선생의 중립화 통일론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용중 선생님께서도 한반도 중립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6.25 사변 이후에 이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서 바로 한반도 중립화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죠. 한반도 중립화를 시키면은.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무기도 팔아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이 주변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러시아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 중립화가 돼버리면은 미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치.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맨스필드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오스트리아식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시도해볼 만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스칼라피노라든가 브레진스키, 카터 이런 분들도 중립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군도 저희 고조선시대에 당군도 47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왜곡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4개국 분할 통제안이 바로 이 계획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민간 통일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가 왜곡된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은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이런 시도를 우리가 타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은 동북공정 얘기했고요. 또 한반도 중립화 이 부분하고 중립화의 부정적인 요인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얘기했었고 4.19 민간 통일운동의 중요성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어떤 그 시대의 대세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됩니다. 재개해야 되고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현재 그 국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물론 하고 계십니다만은 통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그 통일 의식을 좀 제고해야 되겠죠. 통일 노래 부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민간 통일 운동이 많이 좀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 기금도 모금도 하고요. 통일세를 홍보도 하고 청와대 청원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명훈 선생의 DMZ 비무장지대에서 콘서트를 추진하는 부분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미완의 4.19는 통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9 통일의병대가 한반도 통일의 선봉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통일운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금남로에서 평양까지.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통일시대라는 거죠.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4.19와 통일이 3.15 의거가 길하면은 4.19 혁명이 승입니다. 4.19 통일의병대가 이렇게 열심히 민간 통일운동하는 것이 전이라면은 한반도 통일은 바로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쿼드라는 것은 지난 3개월 전인가 이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은 향후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중립화 통일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초강대국이 되거나 주변 강대국이 오케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타너스님이 그랬죠. 월악산에 달이 뜨고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 후에 여왕이 나타난다. 여왕이 나오고 3, 4년 후에 한반도는 통일된다. 이 예언대로 한다면은 2017년도에 통일이 돼야 됐죠. 근데 아직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존 티토라는 분을 보면은 2036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그러죠. 아마 제가 봐서는 그 통일의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징기스칸은 그랬죠. 한 사람의 꿈은 꿈에서 끝나지만은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렇게 통일의 꿈을 꾸면은 바로 현실적으로 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동아 선생님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이 시를 읽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은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